나는 고아다. 엄마 아빠의 얼굴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정확한 기억은 엄마가 고모 집에 나를 맡기고 간 상황과 뒤돌아서 가는 엄마의 뒷모습, 당시 엄마가 입고 있던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와 무릎이 다 나온 바지, 밑창이 다 다른 슬리퍼까지 기억이 나지만 엄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의 얼굴만은 검정빛으로 생각이 난다. 그렇게 고모와 살게 되었다. 고모의 집은 부유하진 않아도 나 하나 숟가락 얹어도 괜찮은 모양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모도 아니고 왜 고모네 집에 맡겼는지 도저히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다. 순순히 아이를 봐준다던 고모도 그렇고 하루 이틀 후면 돌아올 줄 알았던 엄마는 나를 고모 집에 맡기고, 아니, 버리고 갔다. 나에게 고모는 계모가 아니었다. 엄마였다. 고모도 나와 동갑인 딸이 있었기에 잘해주었고 나랑 사이도 매우 좋았다. 딸의 이름은 민경이. 민경이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너무 착했다. 이상하게 친척 형제들 사이에서는 동갑이더라도 생일에 따라 나이를 매겼다. 그래서 민경이는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 학교에서는 친구였지만 집으로 오면 언니라고 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했지만 고모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고모는 버림받은 나에게도 똑같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주기 위해 애쓰셨던 것 같다. 정말 나는 괜찮은데 오히려 고모가 많이 신경을 써줬다. 민경이와 나는 자매도 친구도 아닌 애매한 관계였다. 고모와 민경이 그리고 나 셋이서 외출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본다. 하지만 학교만 가면 이름을 부르고 친구가 된다. 기분 나쁘고 싫은 건 결코 아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리웠다. 민경이가 학원을 다닐 때 나는 집에서 EBS로 공부했다. 고모가 학원을 안 보내준 것은 아니다. 내가 안 간다고 했다. 눈치를 주진 않았지만 스스로 눈칫밥을 먹었어야 했다.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고모는 엄마가 될 수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만만하고 편한 게 엄마인데 나는 그럴 수 없었다. 학원을 안 다녔지만 제법 공부를 잘했던 것 같다. 혼자 EBS 강의를 들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다. 그게 기특했는지 고모도 많이 기뻐했다. 하지만 내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은 민경이었다. 그렇게 친했던 우리도 성적 앞에서는 라이벌이었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면 술 안주일 뿐이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 그래서 민경이에게 질투도 많이 받았었다. 그래서 그리웠던 것 같다, 가족이. 시간이 흘러서 나는 대학을 갔고 서울에 꽤 괜찮은 대학교로 들어갔다. 다행히 민경이도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로 갔고 그때부터 민경이는 나에 대한 질투를 내려놓았던 것 같다. 이제는 라이벌이라기보다는 같은 여대생으로 시간을 보냈고 알바도 같이 하면서 친구 겸 자매 같은 사이로 지냈었다. 하지만 두 번째 갈등이 찾아왔다. 이것 또한 공부였다. 나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기에 대학교 생활을 잘 즐기지 못했다. 남들처럼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미팅을 한다거나 나에겐 그럴 시간이 없었다. 나는 오로지 알바와 공부 이 두 가지 뿐이었다. 장학금을 꼭 받아야 했고 그래야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첫 장학금을 받던 시점에 민경이는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왔다. 말은 안 하셨지만 자기 자식은 술에 떡이 된 채 집에 오고 조카는 장학금 받아서 오니 속이 뒤집어지셨는지 민경이의 등짝을 때렸고
고모는 나를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하셨다. 그렇게 민경이는 연애도 하고 나름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다. 부러웠지만 나는 그렇게 보낼 순 없었고 그저 민경이에 대한 동경심만 있었다. 단순히 대학 생활을 즐기는 민경이가 부러운 게 아니라 민경이의 모든 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선선한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고모와 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다. 엄마를 찾고 싶다고. 고모는 얘기했다. 자기도 찾아보려 했지만 흔적조차 없다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현재 아빠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어차피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없던 사람이라 상관없었다. 나는 엄마가 알고 싶었다. 절대 보고 싶거나 그리운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싶었던 것이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서 엄마의 전입신고나 기타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봤지만 확인이 안 된다. 어디선가 고독 쌓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진다. 나에겐 엄마는 정말 고모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동안 고모를 엄마랑 별개라고 생각했던 게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처럼 대해준 고모에게 그랬으면 안 됐다. 내가 생각해도 참 간사하고 의심이 많은 것 같다. 어릴 때 버려진 기억 때문인지 자존감도 낮고 상대방을 항상 의심한다. 그렇게 나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지웠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첫 직장에 취직했다. 준비 기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장에 근무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나의 목표는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즉 성공하는 것이었다. 앞만 보고 달렸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여성으로서 30살도 되기 전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승진을 하였다. 고모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많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고모에게 이제 이 집을 떠나겠다고 통보했다. 고모도 승낙했다. 나쁘게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조카를 고모도 잡을 명분이 없었다. 이삿짐을 싸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많은 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고모가 준 애정까지 가져가려니 짐이 무거웠다. 하지만 놓고 갈 수는 없었다. 그렇게 나만의 공간에서 독립이 시작됐지만 곧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바로 28년간 보지 못한 아빠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믿기지 않았다.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를 보더니 자기가 아빠라고 한다. 많지 않은 백발의 노인이 다짜고짜 엄마 어딨냐고 한다. 딸의 안부는 신경도 쓰지 않나 보다. 모른다고 했지만 아빠는 집 안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던지며 난장판을 부린다. 한참을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돌아갔다. 널브러진 화분과 그릇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고모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하니 아빠가 맞다고 한다. 집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그렇게 다시 고모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고모는 나의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다. 아빠는 범죄자였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성폭행하며 놀이개처럼 부렸다고 한다. 아빠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아무 반항을 못한 채 억지로 아빠와 결혼하게 되었다. 아빠는 엄마를 일시키고 매일 술만 마셨다고 한다. 이리저리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엄마는 수습하기 바빴다. 시간이 흘러 나를 임신했는데 매일 맞다 보니 나까지 죽을 것 같아 나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한다. 도망치고 1년 정도 시간이 흘러 나를 낳고 살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아빠가 찾아와 돈 달라 뭐 달라 하며 엄마를 폭행하고 엄마는 아빠를 도망치기 반복했다.
그렇게 내가 4살쯤 됐을 때 고모 손에 맡겨진 것이었다. 엄마는 형제도 부모도 없었고 유일하게 연락하던 가족이 고모였기에 고모에게 맡겼다고 한다. 왜 이 사실을 이제야 말해줬냐고 따지니 너희 아빠, 아니 내 동생이 너무 쓰레기라 말해줄 수가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한다. 모든 퍼즐이 풀렸다. 나의 고통은 저 김씨 집안 사람들 때문이었다. 엄마가 너무 불쌍했다. 나는 그래도 고모 손에 사랑으로 자랐지만 엄마는 아무 사랑 없이 살았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다. 특히나 나의 아빠가 그런 개 쓰레기라는 말에 구역질이 나왔다. 나의 씨는 쓰레기였고 밭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렇게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나를 버린, 아니 도망친 이유도 이해가 됐다. 본인 옆에 있으면 나까지 다칠 테니까. 본격적으로 엄마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지금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돈으로 찾아보면 된다. 흥신소에 연락해 엄마의 정보와 고문에 있던 사진 몇 가지를 던져주고 센 금액을 부르니 일주일이 지나 엄마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엄마는 지방에 있었다. 바로 달려갔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서빙이며 설거지며 잡일들을 하고 있었고 결국 엄마 앞에 나타났다. 식당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바라봤다. 인사를 건네다 3초 정도 후에 나를 알아본 듯 놀라며 오열했다. 식당 안에 있는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다. 엄마는 사정과 몇 마디 하더니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 의자에 앉아 엄마와 얘기를 나눴다. 엄마는 나를 고모에게 맡기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한다. 돈 좀 있으면 아빠가 찾아와 패고 다 가져가고 몇 달 지나면 다시 와서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고 한다. 신고하려고 했으나 신고하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도망만 다닌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지방 쪽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어느 정도 정착해 살고 있다고 하며 건강하다고 한다. 나를 버린 이유들이 이해가 됐다. 본인을 얼마나 소갈이 했을지 오히려 미안하기까지 했다. 엄마에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했고 같이 살자고 했다.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 나에게 피해가 갈 거라며 그럴 수 없다고 한다. 괜찮다고 했다. 나는 검사니까. 당장 그 쓰레기를 잡아 넣을 준비를 했다.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증거들을 수집했고 바로 준비했다. 엄마를 서울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기다렸다. 쓰레기가 오기를. 3달쯤 지나서 쓰레기가 왔다. 오자마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작전대로 실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 15년형을 때렸다. 나는 그냥 성적에 맞춰 학교를 갔고 로스쿨을 진학했을 뿐이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아빠를 내 손으로 감옥에 집어넣었다. 엄마와의 행복을 재회하였다. 나는 엄마가 2명이다.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